43세 이몽룡은 공원 휴게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휴게소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었으나 근재보험은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몽룡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법률상의 배우자인 성춘향과 성년의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고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50%까지는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청구권자는 배우자인 성춘향이 되며 연금은 성춘향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성춘향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례비는 장제 실행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장례비는 회사에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할까요? 사고로 인한 것이 명백한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족이 직접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비용을 들여서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의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와의 합의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배상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게 되는 유족급여를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유족급여 승인이 난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합의를 하다 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 있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유족급여는 배우자인 성춘향만 받을 수 있지만 산재 손해배상, 다른 말로 근재 합의의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춘향과 자녀들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몫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산재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산재 손해배상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와 산재 손해배상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대략적인 합의 금액을 산정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재해자의 사망 당시의 나이, 급여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재해자의 과실 비율은 사망 당시의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이 기재된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과 소득세, 과세 증명서 등이 있으면 대략적인 합의금액 산정은 가능합니다. 회사와 산재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와 산재 손해배상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피고로 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판은 진행되어야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그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지만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비용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에서는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과 산재 보험급여를 공제한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영원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유족급여는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배우자의 손해배상액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은 위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실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해자는 산소절단 숙련공으로 근무하며 사고 당일에도 철거 건물 상단에 올라가 산소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산소 절단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고정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이 기울어지며 작업장 발판이 붕괴되어 낙상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산재 보험은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발생 상황 등을 기재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재해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족이 해야 할까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해진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인의 자녀는 장애인 복지법상 2급 이상의 장애인이 아니라면 배우자만이 유족급여 신청권자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족의 유족급여 신청을 대행해서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회사에서 장례를 주재하여 장의비를 지급한 후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장의비를 유족이 아닌 회사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청에 재발생 보고를 하고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발생과 관련해서 조사를 나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도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와 현장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산재 절차가 모두 끝나면 유족과 민사합의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산재 유족급여는 법으로 정하여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손해배상 합의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합의는 민법상의 상속인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망 근로자의 자녀들도 근제합의의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합의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유족급여로 받게 될 금액만큼은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들과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요? 민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의 합의까지도 같이 하였다는 내용의 민사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량에 참작이 됩니다. 다만 유족 측과 민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대체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고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민사법원에서는 위 형사합의금 중 일부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망인은 택배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창고에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승강기 고장으로 엘리베이터에 협착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 합의만을 진행하시면 착수금 110만 원에 성공보수 10%로 해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사망사고의 경우 착수금 440만 원에 성공보수 10%로 해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착수금이 부담되는 경우 착수금의 액수를 줄이고 성공보수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였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의 착수금은 합의 대행에서 받은 착수금 110만 원을 공제한 3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청구액이 1억 원인 경우 약 40만 원 정도의 인지대가 청구됩니다. 그 외에 송달료가 약 7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회사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도 회사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우선 회사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고 회사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는 한 보통은 판결 금액을 곧바로 지급합니다. 회사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는 경우 회사의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하차 작업을 위하여 레미콘을 후진하다가 공사 현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산재 절차가 모두 끝나 배우자가 산재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연금이 어떻게 공제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데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실상계란 총 손해액에서 재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총 손해액이 1억 원이고 망인의 과실 비율이 30%라면 7천만 원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익상계란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유족급여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공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급여액을 어떻게 확정해서 공제하게 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애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게 되며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1분이 됩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환산한 1301분의 평균임금만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만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의 손해배상액에서도 유족연금이 공제될까요? 손익상계로 인한 유족보상 금액의 공제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에서만 공제되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들의 청구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